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칩스입니다. 2023년도 개정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관계법령 남아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 찐정리고요. 구매처 링크는 댓글에 써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관계법령 3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아주 가볍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이러한 주택에서는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 두 가지는 꼭 설치해야 한대요. 그래서 소화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감지기라고 하는 지금 연기 나네? 아니면 지금 약간 실내가 뜨거운데? 이런 식으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불이 났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설비가 바로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 감지기가 여러 설비들과 서로 이렇게 막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애가 그런 수고스러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감지기 안에다가 배터리를 딱 넣어가지고 천장이나 뭐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얘가 연기 같은 걸 감지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삐용삐용 경보까지 울려주는 이렇게 간편한 버전으로 나오는 감지기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그리고 또 불이 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설치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서요.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은 또 어떤 형태인지 보겠습니다. 이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건 피난할 때 쓰는 그런 피난 계단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특별 피난 계단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속실 부분인데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대피를 하겠죠. 근데 그 불길이나 연기가 계단실까지 쫓아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화재나 연기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이 부속실을 두는 형태가 특별 피난 계단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영화관이나 큰 건물들에서 보셨을 텐데요. 건물 안에 있다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눈에 보이는 문을 하나 탁 열었는데 그냥 무슨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먼저 나오고 거기서 문을 하나 더 열고 나가야 계단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특별 피난 계단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의 이동 경로는 옥 내, 일단 건물 안쪽에서 뭐 불이 났던지 연기가 났을 때 복도를 지나서 방화문 같은 문을 하나 열면 빈 공간, 부속실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도 문을 하나 더 열고 나가면 계단실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경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이란 옥 내, 복도,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의 형태로 이동 경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 삼아서 피난층이라는 건 곧바로 지상으로 가는 출입구, 출입문이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했다는 거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이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금지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시험에도 곧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번 개정 때 추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살펴보면 건축법에서 피난 방화 시설이라고 정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불이 났을 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인이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이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이건 우리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에도 있었고, 또 소방안전 관리자가 없는 건물에서는 관계인 선에서도 해줘야 되는 업무 중에 이러한 피난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가 있었죠. 그래서 피난 방화 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는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건물에서 불이 나면 우리가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계단이라던가 또는 거쳐가는 복도나 출입구라던가 또는 방화문 같이 불에 좀 견디면서 막아주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방화 시설들에 대해서 평소에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폐쇄, 잠금 행위라던가 또는 훼손 행위, 또 설치하거나 쌓아서 적시해 놓는 행위 또는 내 맘대로 뭘 바꿔 가지고 변경하는 등의 이러한 행위들과
또 그 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줄 법한 이러한 행위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 행위로 정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각각의 행위들이 금지 행위인 것도 당연히 알아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이 행위가 뭐 훼손 행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변경 행위에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그 행위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금지 행위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폐쇄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폐쇄가 닫는 거죠. 잠그는 거. 그래서 계단이나 복도에 방범 철책이나 방범창을 설치해서 피난할 수 없게 하는 행위가 폐쇄 행위에 해당하고요. 또는 비상구에 잠금 장치나 고정식 잠금 장치, 어쨌든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쉽게 열 수 없게 하는 행위, 또는 쇠창살이나 용접, 석고보드, 합판, 조적은 이제 벽돌 같은 걸 쌓아 올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비상구나 탈출구, 문으로 대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합판을 대놓거나 벽으로 막아놓거나 쇠창살 같은 거 더 가지고 문이 안 열리게 개방이 불가하게 하는 행위들이 모두 폐쇄 및 잠금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도 건축 법령에 의거해서 피난 방화 시설을 쓸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 철책이나 쇠창살, 무슨 잠금 장치, 용접, 합판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피난할 수 없게 하거나 또는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폐쇄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훼손 행위를 보면 방화문을 철거 또는 제거하는 행위, 또는 방화문에 도어 스톱 같은 고임 장치를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 장치를 제거해서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또 배연 설비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그 밖에도 구조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해서 훼손한 경우는 당연히 훼손 행위에 해당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방화문은요, 평소에 닫아놔야 할까요? 열어놔야 할까요? 방화문이라는 건 막을 방에 불화를 쓰니까 어떤 불길이나 연기가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아주는 문이겠죠. 그러니까 방화문은 평소에 닫아놔야 하겠습니다. 왜냐면 화재라는 게 자, 앞으로 50초 후에 불이 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방화문 닫아놓으세요 이렇게 알려주고서 불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불시에 불이 나더라도 이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항시 닫혀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훼손 행위에서 말하는 건 이러한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막 평소에 그 방화문 밑에다가 고임 장치 같은 거 대놔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거나 또는 아예 그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거, 이러한 행위들은 그 기능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훼손 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자동 폐쇄 장치, 이것도 문 위에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이렇게 몸으로 쓱 밀고 빠져나오기만 했는데 그 문 위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문을 딱 닫아주는, 그게 바로 자동 폐쇄 장치인데요. 이거를 제거해버리면 불이 나도 그 문이 제대로 안 닫히니까 이때도 역시나 그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문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겠죠. 또 배연 설비라고 하는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설비가 작동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방화문이나 그 방화문이랑 연결된 자동 폐쇄 장치, 그리고 연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배연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동을 못하고 기능이 저해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이 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여야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방화문이랑 조금 다른 게 비상구. 비상구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이 나면 이쪽으로 나가세요 하는 게 이 비상구죠. 그러니까 방화문은 언제든지 불길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니까 늘 닫아놓는 게 중요했다면, 이 비상구는 누구나 여기로 탈출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쉽게 열 수 있는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둘 다 잠그거나 막아두면 안 되겠지만 방화문에게 중요한 건 이 문이 좀 무거워서 드나들 때 좀 귀찮더라도 평소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쓰는 게 중요하고, 비상구에게 중요한 건 절대 잠그지 말고 쉽게 슝슝 열리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잠금 행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비상구를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들이 금지 행위 중에서 잠금, 폐쇄 행위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넘어가서 설치, 적치 행위 보겠습니다. 설치 행위에는 적치 행위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쌓아두는 거, 그게 적치 행위겠죠. 그래서 계단이나 복도 또는 복도 통로나 출입구에 물건을 적재, 막 쌓아두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게 당연히 적치 행위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복도에 방범 철책이나 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가 설치 및 적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쇠창살이나 철책을 설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설치 행위이긴 한데 아까 1번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철책 같은 걸 설치하는 그 자체는 설치 및 적치 행위인데 그 철책 등을 설치해서 피난할 수 없게 하는 건 폐쇄 행위에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아예 막 쇠사슬에 자물쇠를 걸고 이런 식으로 고정식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는 건 설치를 하는 그 자체보다도 아예 이 문을 못 쓰게 하겠다는 그 심보, 폐쇄를 하겠다고 아예 맘먹고 걸어두는 거니까 그 문을 쓸 수 없게 하는 폐쇄가 더 큰 문제죠. 그래서 고정식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건 폐쇄 행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같이 비교해서 체크해 주세요. 그 외에도 뭐 방화 셔터 주변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해서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들, 이렇게 뭘 쌓아놓는 형태로 방치하는 것들, 또는 쇠창살이나 철책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 중에서 설치 및 적치 행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4번 변경 행위도 간단합니다. 이 변경 행위는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변경 행위겠죠. 그래서 방화구획 및 내부 마감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에 강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나 구성부로 되어 있던 곳을 막 내 임의대로 불에 약한 스티로폼 같은 걸로 바꾼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또는 똑같은 얘기인데 불에도 좀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었던 걸 이 방화문이 너무 안 예쁘고 무겁다고 보기 예쁜 나무문이나 유리문으로 바꿔야지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또는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창층이라는 게 바닥 면적에 비해서 계구부의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서 좀 더 위험하니까 그런 장소에서는 계구부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걸 따로 지정해 두는 게 무창층이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무창층이 아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층이었는데 내가 막 임의대로 여기다가 벽을 세우고 이러면서 내 맘대로 구획을 바꿔가지고 무창층이 아니었던 곳이 무창층 꼴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처음부터 무창층이었다면 애초부터 그러한 까다로운 규정에 맞춰서 지었을 텐데 무창층이 아니었던 곳을 내 맘대로 무창층 꼴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여기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도 안 돼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가 안 된 상태니까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 행위로 정해놓는 건데 원래 무창층이 아니었던 걸 내 맘대로 그런 무창층 꼴로 만든 거니까 이러한 금지 행위 중에서도 변경 행위로 정하고 있거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화구획에 계구부를 설치하는 행위는 왜 금지시키냐면 방화가 불을 막고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죠. 그렇게 이 공간은 벽이며 문이며 바닥이며 그 소재까지도 불에 강해서 이 연기가 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 맘대로 계구부 그냥 아무 문이나 창문을 막 뚫어버려요. 통풍 잘 되게 해야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이 불에 강하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계구부를 통해서 연기나 불이 막 침투해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방화 구획된 곳에 처음부터 그 기능에 맞게 갖춰져 있던 방화문 같은 거 말고 내 맘대로 막 통풍이나 채광이 들게 하는 아무 문이나 창문을 뚫지 말라는 건데요. 이것도 원래 없던 걸 내 맘대로 뚫는 거니까 금지 행위 중에서도 변경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용도 장애 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이번에 신설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본 1번의 폐쇄 행위부터 4번 변경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적시한 행위로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가 말 그대로 용도 장애 행위에 해당하겠고 만약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도 뭐 말 그대로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호스를 풀어서 전개하는데
그 호스가 어디에 막 걸리거나 또는 꼬이게 만들어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도 이 5번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행위에 대한 부분이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금지 행위 중에서 변경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1번 방화구에게 계급을 설치하는 거, 2번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 설치하는 거, 3번 임의 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는 거, 4번 방화문을 철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방화문을 철거하는 건 훼손 행위에 해당했으니까 변경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충 읽으면 이게 설치인지 폐쇄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변경 행위에서는 꼭 변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더라도 무창층을 발생시킨다던가 방화구에게 계급부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말만 보고서 이게 훼손인가? 설치인가? 이렇게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 각각의 폐쇄, 훼손, 적치, 변경 행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번에 새로 들어간 행위 중에서는 용도 장애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호스가 꼬인다던가 하는 이러한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 보겠습니다. 다음의 대상에서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도 불이 나거나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건물에 있는 소방 시스템이랑 연동돼서 그 옥상의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알아서 풀어주는, 그래서 누구나 그 문을 열고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걸 설치해야 하는 대상들, 크게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장례시설 등으로 쓰이는 경우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어떤 건물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그 건물의 5층 이상의 층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 곳은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2번, 마찬가지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도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3번, 옥상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11층 이상 되는 층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문에도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되면 최초의 실무교육을 6개월 내에 일단 받고 그 뒤로 2년 주기로 실무교육을 계속 이수해야 한다고 잠깐 얘기했었죠.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 어떤 건물에 선임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봐서 자격증 땄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제부터 내가 어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 돈 받고 일한다. 그런 경우에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부터 볼 이 실무교육의 이수 기간인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선임되고서 6개월 안에 빨리 최초의 실무교육을 받고 또 이제 그때부터 2년 주기로 실무교육을 매번 받으면 되는데요. 단 이때 소방안전 관련된 업무 경력으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된 경우에는 이 실무교육을 좀 더 빨리 3개월 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업무 경력으로 보조자가 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받는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 정해놨다는 그 틀 안에서도 이 6개월 내에 빨리 받아야 된다고 했던 최초의 실무교육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강습교육을 수료한 지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전원에서 강습교육도 받았고 그때부터 선임되기까지 1년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거진 다 기억하고 있겠네 해서 이 6개월 내에 먼저 받으라고 했던 최초의 실무 교육은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를 해주고 이 최초의 실무 교육을 강습 수료일, 강습을 다 받았다고 안전원에서 전산에 올려준 그 강습 수료일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습을 수료한 지 1년 안에 선임된 사람은 이 강습 수료일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쳐줘서 면제를 해줬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2년 주기로 계속 실무 교육 받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2년 주기의 기준이 되는 날이 바로 이 강습 수료일이 되고요. 강습을 수료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이상씩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말하는 2년 주기라는 거는 그 2년 후에 같은 날이 되기 하루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시에서 보면 2020년 8월 20일에 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모두 수료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안에 2021년 8월 15일에 어딘가에 소방안전 관리자로 뽑혀서 선임이 된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강습을 수료하고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선임이 됐으니까 이 소방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거진 다 기억하고 있겠지 하면서 6개월 내에 먼저 받아야 했던 최초의 실무 교육은 면제를 해주고 그 최초의 실무 교육을 이날 이 강습을 수료한 날에 받은 셈 쳐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강습 교육을 수료한 2020년 8월 20일부터 앞으로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계속 받으면 되는데 이때 말하는 이 2년 주기라는 건 2년 후에 같은 날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니까 2022년 8월 19일까지 실무 교육을 받고 또 그 이후로도 뭐 2024년 8월 18일까지 받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습 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나서 선임이 됐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강습 교육을 안 받고 선임된 사람들도 있겠죠. 뭐 경력 같은 걸로 선임된 사람들. 그러한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말한 대로 기본 폼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날이 강습을 수료한 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선임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왜냐면 강습 교육 없이 선임된 경우는 아예 이 강습 수료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없을 것이고 강습을 받았더라도 1년이 지나서 선임됐으면 그 내용을 까먹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강습 수료일에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쳐줬던 이런 면제 혜택은 지워버리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습 수료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선임된 날짜, 선임일을 기준으로 뭐부터 받는다고요? 6개월 내에 최초의 실무 교육부터 일단 빨리 받아야 되겠죠? 면제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 8월 20일에 강습 교육을 수료하긴 했는데 1년이 지나서 2021년 9월 막 20일에 선임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면제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선임이 된 날, 선임일을 기점으로 일단 빨리 까먹은 거 빨리 배웁시다 해서 6개월 내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20일부터 6개월 내니까 22년 3월 19일까지 일단 최초의 실무 교육을 받고요. 이때도 6개월 뒤가 되는 날에 하루 전날까지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부터는 이때부터 또 2년 주기로 계속 받는 거니까 그 다음번 실무 교육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또 다음 실무 교육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습 교육이 없이 그냥 경력 등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 강습 수료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똑같이 선임이 된 날을 기점으로 6개월 내에 최초의 실무 교육을 먼저 받고 또 그날부터 2년 주기로 계속 실무 교육을 반복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끔 문제로 나오는데 실무 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물어보면 일단 그 사람이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인지 그래서 강습 수료일이 있다면 수료하고서 1년 안에 선임이 됐다면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2년 주기로 받으면 되겠고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선임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뭐 경력 같은 걸로 선임이 된 거라 강습을 수료한 날짜조차 없다. 그러면 일단 급하니까 선임된 날로부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안에 최초의 실무 교육부터 일단 받고 그때부터 그 뒤로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소방안전과 관련된 업무 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는 선임되고서 3개월 안에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거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선임되고서도
이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가 이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보조자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안전원 교재에는 벌칙 부분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건데요.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놓고 50만 원의 과태료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실제로 이 실무 교육을 안 받은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한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실제 사례가 있었대요. 근데 법령 조항상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라는 조항을 따로 만든 건 아니라서 이미 법적인 이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 밑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항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비용 금액은 50만 원의 과태료다. 이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그래서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1, 2, 3차에 걸쳐서 나와 있죠. 먼저 1차 때는 경고만 합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고만 주고요. 2차 때는 3개월간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3차 때는요, 6개월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정지 등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소방청장이다. 왜냐면 이때도 뭐 관할 지역마다 본서장이 따로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보조자라면 이 실무 교육을 모두 동일하게 받아야 되니까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되었음에도 이 실무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소방계의 원탑인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전국 공통으로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1차 경고 및 2차 3개월, 3차 6개월간의 자격 정지를 먹일 수 있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아주 중요한 벌칙 부분 보겠습니다. 이 벌칙은 크게 벌금과 과태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징역살이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기록으로도 남는 아주 무거운 형벌에 해당하고요. 그에 비해서 과태료는 징역도 없고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해당하는데요. 이번에 개정으로 이 소방관계법령에서 다루는 법이 3개가 되면서 이 각각의 내용과 또 일부 조항은 금액이 아예 달라지기도 했으니까 같이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무거운 형벌인 벌금형부터 볼게요. 이 벌금형은 크게 5, 3일, 3일의 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벌금형은 5, 3일, 3일. 그래서 가장 무거운 벌금형이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만큼 죄질이 아주 나쁜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위력이나 폭력 또는 협박 등으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고의로 소방대의 출입을 막아서서 막 방해를 하거나 또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5년에 5천에 해당합니다. 또 소방 장비를 파손했다. 미친 짓이죠. 장비를 왜 부셔. 하여튼 장비를 파손해서 그로 인해서 뭐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 끄는데 방해가 됐다. 그런 경우도 5년에 5천이고 그 외에도 인명 구출이나 화재 진압 또는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방해하는 짓들이 이러한 5년에 5천에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 불 끌 때 써야 되는 소화정 같은 시설이나 또는 비상 소화 장치, 호스로 이러한 용수시설과 연결해서 쓰는 뭐 이러나 저러나 불을 끌 때 쓰는 물과 관련된 이러한 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를 어떠한 정당한 이유 없이 막 함부로 사용해서 쓰거나 또는 그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대원분들이 물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사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어떤 소화 활동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아주 죄질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5년에 5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를 하는 경우가 또 5년에 5천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불이 났다고 이 건물에 있는 사이렌이나 경보가 막 시끄럽게 울려가지고 이 화재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있던 관리자 같은 사람이 불이 난 건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시끄럽다고 그 경보를 꺼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차단해서 폐쇄해버린 거죠. 그래서 불이 났는데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이 경보를 못 들어서 결국은 이 화재가 엄청 커져버릴 때까지 아무도 대피를 못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폐쇄 및 차단 행위로 인해서 진짜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보다도 더 센 7년에 7천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만약 이 폐쇄 및 차단 행위로 인해서 상해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게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쇄 및 차단 행위 자체만 보자면 5년에 5천이지만 이러한 폐쇄 차단 행위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하면 7년에 7천, 사망 피해가 발생하면 10년에 1억이라는 거 꼭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3년에 3천 내용도 보겠습니다.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3년에 3천이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A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A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던 B 건물이나 또는 근접해 있는 어떤 토지에 불이 번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통솔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이 건물이나 토지를 못 쓰게 막거나 또는 A 건물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 B 건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점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강제 처분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강제 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를 하면 이 불이 다른 데까지 막 번지거나 불을 제대로 못 꺼서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3년에 3천 벌금형에 처하고요. 그 다음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거 저번에 봤던 내용이죠. 화재 안전조사를 하고 나서 뭐 치아라, 쓰지 마라 이런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내려진 조치 명령을 위반한다면 3년에 3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위반하는 경우도 3년 3천에 해당하고, 소방시설이 어떠한 법령 기준에 따라서 설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인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시설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작동이나 종합 같은 자체 점검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을 계획서로 낸다고 했었죠. 근데 그 계획대로 완료하지 않아서 조치하시라니까요 하면서 조치의 이행을 명령했지만 그 명령마저도 위반한 사람한테는 3년에 3천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 3년 3천 벌금형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어떠한 강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고 또는 어떤 조치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마저도 위반하고 어기면 3년에 3천에 들어가죠. 그래서 크게는 이 키워드를 잡으시고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뭐 화재 안전 조사라던가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라던가 또는 어떤 설치나 유지 관리, 자체 점검의 이행 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이 세부 사항들을 정리를 하셔서 가지치기로 강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어기는 경우 3년에 3천 벌금형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년에 1천 벌금형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거나 또는 빌리거나 이렇게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한 사람이 1년에 1천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어기면 1년에 1천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좀 전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어떤 보수나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조치 명령을 어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 보강을 안 하면 3년에 3천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1년에 1천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안전 진단을 안 받으면 1년에 1천이고 진단을 받긴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보수 보강을 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면 3년에 3천이다. 이 차이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자체 점검, 작동이나 종합 같은 이러한 자체 점검을 안 하는 경우도 1년에 1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 자체 점검을 매년 1년마다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점검을 안 하면 1년에 1천 벌금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벌금형 중에서도 5년에 5천, 3년에 3천, 1년에 1천 이런 식으로 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벌금형이었고요. 똑같은 벌금형 중에서도 징역은 없는 나머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볼 텐데요. 먼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징역살이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는 벌금형 안에는 들어가 있을 정도로 꽤나 괘씸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리고 또는 아까 대부분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3년에 3천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예외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화재 안전 조사도 그렇고, 이러한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은 막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어떠한 예방 차원에서 대비를 해두는 차원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막 직접적으로 불을 끄거나 막 불이 났을 때 피해를 끼친다기보다는 예방이나 대비 차원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니까 벌금형 중에서는 비교적 조금 작은 300만 원의 벌금형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 또는 총괄 소방안전 관리자를 미선임,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에 해당하겠습니다. 선임은 30일 내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에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 두 가지는 서로 관계성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뭔가 지금 이 건물의 어떤 상태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나, 또는 이러한 소방안전 관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관계인이 이 300만 원 벌금에 들어가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건물에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는 관계인한테 밉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거 조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돼요, 이러한 돈 들어가는 일을 모른 척하고 말을 안 하고, 이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고쳐야 돼요 이런다고 자꾸 돈 들어가게 까탈스럽게 구네? 이러면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 건물의 소방안전 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요구를 하지 않는 소방안전 관리자나 또는 소방안전 관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관계인도 300만 원 벌금형에 들어가고요. 옆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자체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소화 펌프가 고장난 경우처럼 굉장히 중대한 위반 사항인데, 관계인이 이렇게 점검 결과 나타난 어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업자가 이런 점검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업자가 점검을 하면서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인한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도 300만 원 벌금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벌금형 중에서는 마지막인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분들이 독거노인분들 위해서 벌집을 제거해준다거나 고드름을 제거해준다거나 이런 생활안전활동을 하는데 웬 이상한 인간이 가가지고 그걸 방해를 하거나, 또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건물의 관계인은 최소한 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불길이 아직 크지 않다면 소화전 같은 거 갖다가 불도 끄고 이런 활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인명 구출이나 화재 진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뺀 관계인도 100만 원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여기 위험하니까 모두 피난하세요, 나가세요, 이러한 피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위반하거나 긴급 조치를 방해하는 경우, 이 긴급 조치라는 건 불을 꺼야 되는데 당장 소방 용소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분들이 이 집을 딱 보니까 마당에 수영장이 있네? 그러면 일단 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외에도 댐이나 저수지 같은 곳에 있는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원래는 소방 용수로 쓰라고 저장해 놓은 건 아니지만 너무 급하면 이러한 긴급 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저장돼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불은 났지만 내가 이따가 불 다 끄면 가서 수영하려고 했는데 그 물을 왜 쓰냐고 막 이러면서 방해하면 이러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 열고 닫는 그러한 물과 관련된 개폐 장치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소방대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조작을 방해하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5311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이었는데요. 이 벌금형에 한해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부과될 수 있어요. 표 아래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양벌 규정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제 사례처럼 원래는 경보가 울렸어야 하는데 누가 시끄럽다고 그 경보를 꺼서 차단을 시켰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그랬을 때 그 법인이나 또는 거기에 대표자 또는 어떤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도 종업원 같은 사람이 그 경보를 차단해둔, 꺼둔 범인이었다면
당연하게도 일단은 이 대상들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묻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의 어떤 사용자가 그 경보를 함부로 끈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한 행위자였다면 일단은 그 행위자한테 1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텐데, 거기서 더 알고 보니까 뭐 그 건물의 대표자나 누가 뭐 그거를 꺼놓으라고 같이 종용을 했다거나, 또는 뭐 알고도 묵인을 하고 평소에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책임을 물은 그 대상 외에도 또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그 똑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양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벌을 주겠다. 이게 양벌 규정인 거죠. 다만 이제 이러한 법인이나 개인이 평상시에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대해 아주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양벌 규정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이 경보 차단해놓은 거 왜 못 봤어? 하고서 관리자 같은 사람한테도 양벌 규정을 부과하려고 봤더니, 이 관리자는 평소에 점검도 다 제대로 했고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차단돼 있지 않도록 관리도 잘 해왔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불이 난 날에만 웬 이상한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경보를 꺼버렸다. 그랬다면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나는 평소에 할 일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이 관리자한테는 양벌 규정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의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양벌 규정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양벌 규정이 부과되지 않는 행위를 고르시오 하면서 1, 2, 4번에는 지금까지 봤던 벌금형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넣어놓고, 3번에는 이제부터 밑에서 볼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쓱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벌 규정이라는 건 벌금형에만 양쪽으로 부과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는 이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부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벌 규정은 오로지 벌금형에만 해당한다는 것과, 이러한 벌금형에 들어가는 행위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아래쪽 넘어가서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벌칙인 과태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과태료는요, 큰 틀을 5, 3, 2, 1, 2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 3, 2, 1, 2.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태료는 돈만 내면 돼요. 기록도 남지 않죠. 그러니까 벌금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가벼운 형태의 벌칙이고요. 이 과태료 부분도 개정 전에는 200만 원이었던 게 뭐 3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던가, 또는 아예 없었던 항목이 추가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태료 중에서 가장 무거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시작합니다. 이 과태료들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보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양치기 소년들이에요.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장난 전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 중에서는 가장 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500과에는 양치기 소년, 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넘어가서요. 여기서 말하는 화재 예방 조치를 위반해서 화기를 취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해서 불이 나면 좀 더 취약하거나 피해가 클 곳들, 그러한 장소들은 특별히 화재 예방을 좀 더 강화해서 각별히 관리를 하는 장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던가 또는 그에 준하는 장소에서 불이 날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을 못하게 제한을 해뒀는데, 그러한 화재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해서 화기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 같은 거 다루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대상물에서는 전기나 가스 같은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그걸 위반해서 겸직을 해버리는 사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의 소방안전 관리 업무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단 이런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도 과태료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건물의 소관점, 관계인이나 또는 거기서 일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 조항도 결국은 같은 말인데 이 내용이 원래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있다가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개정되면서. 그래서 피난유도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뭔가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뺀질거린 경우들이 여기 300만 원 과태료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간별로 과태료가 또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출을 뒤늦게라도 하긴 했는데 그 지연된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100만 원이고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면 200만 원이래요. 그럼 이 진단 결과를 딱 1개월째가 되는 날에 제출했으면 1개월 이상에 걸리니까 2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연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나거나 또는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벌금형에서부터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키워드로 쓰는 게 3번이나 나오는데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아예 안 받았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1년에 1천 벌금형에 해당했고요.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해놓고 보니까 뭔가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세요라고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진단을 안 받는 것보다 이 보강을 안 하는 게 더 나쁘다고 판단해서 더 세게 3년에 3천 벌금형을 때렸죠. 자,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결과가 이렇다고 이 결과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제출 안 하고 뺀질거리면 얼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이때는 그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1개월 미만이면 100만 원, 그리고 1개월 이상, 딱 1개월째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200만 원, 또 3개월 이상 지나거나 아예 제출을 안 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거. 그래서 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키워드로 3가지 항목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옆에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비슷합니다.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공사 현장에서는 붙이고 뗄 수 있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 변경한 경우 아까 우리 봤던 거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유리문으로 바꿨네? 그러면 이러한 위반 행위가 1차로 걸렸을 때는 100만 원, 2차 때는 200만 원, 3차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점검을 업자가 했다면 그 결과를 관계인한테 열흘 안에 넘겨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관계인이 다시 보고를 할 테니까. 근데 이 업자가 돈 받고 점검을 해놓고서 그 결과를 관계인한테 안 줬다. 그런 경우에도 3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고요. 그럼 관계인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검 결과를 받았으면 소방 본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 되겠구나. 근데 이때도 이 보고 기간을 제때 못 맞추고 늑장을 부렸다면 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적용되는데 그 지연된 기간이 10일 미만, 그러니까 1일에서 9일 정도까지 늦었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고요. 지연된 기간이 열흘 이상, 10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00만 원, 또 지연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보고를 아예 안 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게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점검 결과를 막 축소하거나 삭제해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더 세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면 우리의 바쁜 관계인은 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짜서 그대로 또 완료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본서장이 그 이행 완료 기간을 열흘 또는 20일 안에 완료하라고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행 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보강하겠다고 열흘이나 20일 안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행 계획을 완료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낸 사람들도 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데 이때도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 기간이 지연된 기간이 열흘 미만이면 50, 열흘 이상에서 1개월 미만이면 100인데 그 다음 부분이 12월 9일에 약간 수정됐어요. 그래서 이행 완료 결과에 대한 보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됐거나 또는
그 계획안대로 완료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안 한 경우, 이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요? 거짓말 치는 거. 그래서 이행계획 완료에 대한 결과를 거짓으로 뻥카를 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렇게 이행계획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나서도 관계인의 업무는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건물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기록표로 아주 막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한 달 이상 게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게시를 해놓지 않는 것도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칸으로 넘어가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 보겠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을 줬거나 또는 함부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또는 안전원을 사칭하는 행위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데요. 그 옆에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를 이 사람으로 뽑았다고 14일 안에 신고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사람은 뽑아놓고서 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소방안전 관리자의 성명, 이름 등을 현황표로 써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묻겠습니다. 자, 여기서 괄호 안에 써있는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신고 기간이 지연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이 사람으로 뽑았다고 신고를 하기까지 그 지연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50만 원,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면 100만 원, 3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비교해 볼게요. 소방안전 관리자를 안 뽑았다. 미선임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선임해서 뽑긴 뽑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미신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뽑았다고 그 신고하기까지 그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간단합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근데 그 소방차 전용 구역이라고 떡하니 써놨는데도 어떤 양심 없는 사람이 무대뽀로 거기다가 차를 대놨다. 또는 소방차가 그 소방차 전용 구역에 진입해야 하는데 그걸 가로막거나 방해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전용 구역은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가 실무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안 받으면 자격 정지도 당할 수 있고 과태료도 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다만 이 화재 예방법 안에 100만 원보다 더 작은 단위의 과태료 조항이 없어서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태료의 마지막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목은 쉽게 말해서 이러한 장소들은 멀리서 봤을 때 불이 난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부터 연막 소독을 할 건데요. 또는 불을 쓰긴 쓸 건데 안전하게 통제할 거거든요. 저희 불 난 거 아니니까 소방차 출동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통지를 해달라고 정해놓은 장소들에서 연막 소독을 하거나 불을 막 피워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 이거를 소방서에다가 미리 통지를 안 해줘서 진짜로 불이 난 건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해버리면 엄청난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장소들에서는 연막 소독이나 그냥 조금 불을 피우는 건데 실제로 화재가 난 게 아닌데 소방차가 출동하게 해버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정해놓은 장소들이 어디냐면 시장 지역이거나 또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다음에 3가지 장소는 밀집으로 묶어서 공장 및 창고나 또는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 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이런 지역들도 이 통지 장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그냥 덜렁 하나 있는 곳이나 또는 나무 건물이 한 개 띡 있는 이런 곳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위험물도 마찬가지고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미리 통지해야 하는 장소에 포함되고 그 밖에도 각 지역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및 장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화재로 오인하지 않게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게 미리 통지해줘야 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이러한 장소들이 미리 신고를 안 해서 불난 줄 알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 포인트 짚고 넘어가면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랑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게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삐용삐용 울리면서 출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앞을 가로막지 말고 길을 비켜서 양보해 줘야 한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을 하는데도 가로막거나 양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이 200만 원의 과태료에서 말하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를테면 구급차 안에 긴급 이송돼야 하는 환자가 타고 있는데 내가 그 환자한테 받아낼 돈이 있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막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이렇게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5년에 5천 벌금형을 물린다는 거, 이 차이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아래쪽 화재 예방 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게 개정 전에는 화재 경계 지구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좀 더 멋지게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에 들어가는 구역들이 우리가 앞서 봤던 연막 소독 같은 거 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과태료 20만 원 물겠습니다 했던 그 장소들이랑 얼추 비슷해요. 근데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는 몇 가지 장소가 좀 더 추가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 부분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버전에 따라서 적혀 있지 않은 교재가 있을 텐데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옆에다 같이 적어주세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고요. 이제 어떠한 장소들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들어가는지 보면 자, 1번 시장 지역이거나 2번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이거나 3번은 이러한 시설들이 딸랑 하나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집이 포인트인데 공장 창고가 밀집하거나 또는 목조 건물, 나무로 지은 건물이 밀집해 있거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리고 밑줄, 노후된 건물이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일 때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도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왜 지식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역을 묶어가지고 거기에는 뭐 공장이나 회사들 막 이런 시설들만 쭉 들어가 있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런 산업단지를 생각해 보시면 산업단지 자체가 이미 막 공장이나 시설들도 밀집이 돼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불이 나면 그 불이 옆으로 번질 위험도 크고 또 그 산업단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을 강화해야 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래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까 밑줄 쳐놨던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랑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흔히 달동네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건물들 자체가 노후됐거나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되지만 막 골목골목 좁고 계단도 많고 이런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출동로가 확보가 안 되는 출동로가 없는 그런 곳들은 어느 한 군데서 불이 나면 불이 금방 퍼지기도 쉽고 또 소방대가 출동할 때까지도 시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널찍한 도로가 있으면 커다란 소방차가 슝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출동로마저도 없는 곳들은 소방대원분들이 일일이 그 장비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서 찾아야 되니까 이러한 곳들은 평소에 불이 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테니까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들어가 있고요. 또 비슷한 예시로 불을 끄거나 불났다고 알려주거나 또 피난을 쉽게 도와주는 이러한 소방시설 같은 게 없거나 또 수조나 저수조 같이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방용수로 쓸 수 있는 물, 그런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들도 역시나 불이 나면 그 불을 끌 때까지 시간도 좀 지연되고 어려울 테니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포함시켜 놓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밑줄 친 내용과 이 5번을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6번
그 외에도 소방관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소방관서장이 여기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인정하는 지역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장소는 원래 원칙적으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넣어야 되는 장소인 거고, 이렇게 원칙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소방관서장이 보기에 이 장소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추가적으로 강화지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과태료 20만 원 걸고서 미리 통지하라고 했던 장소들은 이러한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본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달동네 같은 조금 취약한 장소들도 추가가 되었고, 이러한 장소들 외에도 소방관서장이 따로 여기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하는 지역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들어가는데, 화재 예방에 관해서는 소방에 대한 전문가들이 딱 보면 아니까 여기도 추가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방관서장이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궁극적으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최종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20만 원 과태료를 걸고서 미리 통지하라고 정하는 장소와 또 특별히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도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이러한 장소들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아래의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대요. 모닥불을 지피거나 흡연 같은 화기를 취급하면 안 되고,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려서도 안 되고, 용접이나 용단처럼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행안부령으로 세부사항으로 정해놓은 안전조치를 미리 해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거나 소방활동, 불을 끄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행위나 물건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물건의 관계인에게 다음에 명령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소방관서장이 보기에 이 행위를 하면 불날 위험이 커요. 또는 이거 여기 있으면 불 끌 때 지장이 있겠는데 싶은 그런 행위나 물건에 대해서 그 당사자나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계인에게 관서장이 아래의 명령들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째로는 맨 첫 항목에서 봤던 모닥불 피지 마시고 흡연하지 마시고 풍등 날리지 마시고 이러한 1번 항목의 행위들을 못하게 금지 및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재나 플라스틱 같이 가연성이 큰 물건, 쉽게 말해서 불이 너무 잘 붙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적재 금지, 쌓아놓지 말고 이격, 좀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거나 제거, 아예 치워버리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이동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물건을 치우라고 했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 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누구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해 두라고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옮겨놓은 물건을 보관해 두는 경우에 소방관서장은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물건을 옮겼어야 했는데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일단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고를 띄워야 되겠고요. 그 물건의 보관 기간은 이렇게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대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공고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14일 동안의 공고가 종료된 그 다음 날부터 또 7일간 더 보관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물건을 총 21일 동안 보관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물건을 치운 경우에 그 공고 기간은 14일, 보관 기간은 그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플러스 7일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화재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었고요. 자, 이제 길고 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의 마지막 파트, 방염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방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불이 잘 안 붙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방염의 목적 보시면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지연시킨다. 불길이 커지는 걸 좀 막아주거나 시간을 좀 끌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만큼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는 아래쪽 방염 대상 물품과 설치 장소인데요. 자, 이 방염 대상 물품에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설치를 해야 하냐, 아니면 설치하라고 권장만 하냐, 이 차이인데요. 먼저 설치를 해야 하는 대상물이 첫 번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의원,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같은 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이런 곳들이 있고 옥 내에 건물 안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운동시설 중에서 수영장은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수영장은요. 사방이 물천지죠. 그러니까 안에 채워넣는 실내 장식물 같은 것이 굳이 방염 처리가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수영장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거 포인트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서는 합숙소, 자고 가니까 마찬가지로 숙박시설 또는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뭐 방송통신시설 중에서는 방송국, 촬영소, 또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그 외에도 밑줄,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들은 실내 장식물, 그 건물 안에 뭐 천장이나 벽에다가 설치하는 가구 같은 것들은 일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방염 성능을 갖춘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한대요. 의무적인 거죠. 자, 근데 층수 11층 이상인 것 중에서 괄호치고 아파트는 또 제외가 된다고 하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11층 이상인 건물마다 다니면서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 같은 게 방염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닌다고 쳤을 때 여기에 아파트까지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에 11층 넘는 아파트가 몇 개고 몇 세대일 텐데 그 공무원분들이나 뭐 안전한 직원분들까지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 인력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에 있는 가구들이 다 방염 처리된 건지 전부 다 확인하는 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11층 이상인 것들은 실내 장식물을 방염 성능을 갖춘 것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거기서 제외된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영장이랑 아파트는 제외된다. 자, 그럼 옆 칸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방염 성능을 갖춰야 하는 방염 대상이 되는 물품은 뭐뭐가 있는지를 보면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왜냐면 커튼 타고 불이 천장으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장소들의 커튼은 뭘 해야 된다? 방염 처리를 해서 방염 성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카펫도 포함되고요. 벽지류도 있는데 단 이때 밑줄.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된다. 종이벽지는 애당초 뭐 불이 잘 붙는데 두께까지 얇은 거 붙여놓으면 이거 방염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두께 2mm 미만의 종이벽지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벽지류들이 방염 대상 물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방송국이나 촬영소도 있었으니까 전시용이나 무대용으로 쓰는 합판, 섬유판 같은 거, 그리고 암막, 무대막 같은 것도 일종의 커튼 같은 애들이니까 방염품에 포함될 것이고 붙박이 가구류, 또 종이나 합성수지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들, 또 합판, 목재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불이 좀 잘 붙게 생겼으니까 방염 처리해서 방염품 써야 되겠고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설치해둔 칸막이나 흡음재, 방음재 같은 것들까지가 방염 대상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장소들과 물품들은 의무적으로 방염 성능을 갖춘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의무 중에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섬유류나 합성수지류를 원료로 하는 소파나 의자. 얘네들이 방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만 한정하냐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에 설치하는 경우만 방염 대상 물품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 장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술과 흥에 취해가지고 제정신도 아닌데 막 노랫소리 엄청 시끄럽고 각자 방방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불이 났다고 알리기도 되게 까다로운 곳들이죠. 근데 가뜩이나 그런 곳들에서 그 장소들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불에도 가장 타기 쉬운 게 뭐겠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소파나 의자들이겠죠. 그래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이렇게 섬유류나 합성수지류를 원료로 한 소파 의자를 둘 때에는 그 소파 의자가 방염 대상 물품이 된다. 즉 방염 처리가 된 걸 써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유류, 합성수지류를 원료로 한 소파 및 의자가 방염 대상 물품이 되는 장소, 방염 처리된 걸 써야 하는 장소는 어디에 한정한다? 술과 노래에 취해 있는 시끄러운 곳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일 때 한정한다. 여기까지가 의무적인 방염 대상 물품 설치 대상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 내용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방염 처리된 걸로 쓰시죠 하고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이불 같은 침구류나 소파 의자를 많이 두는 곳들인데 사람들도 좀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엔간하면 방염 처리된 걸 쓰세요 하고 권장하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료시설, 우리 한의원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불 같은 거 주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침구류 쓰고 또 노유자 시설, 애기들 낮잠 시간에 이불 쓸 거고 또 숙박시설이나 장례식장 이런 곳들도 침구류는 물론이고 소파 의자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에는 소파 의자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소들에서의 침구류나 소파 의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방염 처리된 거를 쓰세요 하고 권장하는 장소, 권장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도 엔간하면 방염 처리된 거 써라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 불길이 아래쪽에서 시작이 되더라도 이게 위쪽으로 퍼지는 습성이 있어서 천장까지 삽시간에 번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이나 벽에 붙어있는 가구 같은 것들은 그 불길이 타고 번지기 쉬우니까 엔간하면 방염 처리된 거 쓰시는 게 좋아요 하고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침구류 및 소파 의자에 대해서 방염 처리된 물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1번 다중이용업소, 2번 장례식장, 3번 숙박시설, 4번 종교시설 이렇게 나오면 종교시설은 권장하는 장소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4번을 골라낼 수 있겠죠? 또는 뭐 종교시설에는 애시당초 굳이 이불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침구류나 소파 의자를 방염폼을 쓰도록 권장하는 시설에 종교시설이나 운동시설은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불 같은 거 굳이 두지 않는 곳들. 얘네들은 권장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표가 있는데요. 방염처리 물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물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아싸리 방염처리를 해버리는 선처리 물품이 있고요. 또는 그 물품을 갖다가 붙이는,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현장 처리 물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 처리 물품의 경우에는 이거 방염 처리 제대로 됐는지 검사해 주세요 하고 신청한 그 검사 신청 수량 중에서 일정 수량의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을 막 찍어내고 있을 때 몇 개 추출해가지고 방염 처리 잘 됐는지 검사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선처리 물품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처리는 기술원. 그래서 방염 처리 잘 됐네 하고 합격을 받으면 합격 표지를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이 물품을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현장 처리 물품은 검사 권한이 각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에 위임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성능 검사에 대한 권한이 있고요. 그러면 소방서장님이든 시도지사님이든 이 현장 처리 물품들 방염 성능 검사 받으려고 매번 불러다가 모실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일정한 크기와 수량의 표본을 제출해서 내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제출받아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고, 이 검사 결과가 확인되면 확인 표시를 부착해주는 게 현장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 방염 표시에 대한 예시와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래쪽 팁 칸에 써있는 내용과 함께 같이 보시면서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22년 12월 재개정까지의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정되기 전 진정리 교재를 이미 구매해 주셔서 개정된 사항들과 내용이 다른 부분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대조표 자료를 같이 활용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